퇴직 후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던 대화 속에는 미묘한 벽이 느껴졌죠. 너 얼마 받았어? 라는 한마디 질문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 돈이 사람과 관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며 인간관계조차 좌우하는 거대한 존재가 되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낼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닐까요? 50대,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 배신의 뒷이야기.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50대와 60대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는 종종 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퇴직 후 서로를 경쟁자로 느끼거나 자신만의 경제적 문제로 벽을 세우는 현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1. 퇴직 후 소득의 차이가 드러날 때. 김정수 58세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며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반면 그의 절친인 이철민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덕에 여전히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철민 씨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철민 씨는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 연금을 준비했어야지. 왜 그걸 못했냐? 라는 말로 정수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우정은 미묘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돈이 관계의 미묘한 경계선을 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빌려준 돈 그리고 돌아온 배신. 박현숙 61세 씨는 평생을 교사로 일하며 알뜰히 저축해왔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친구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도 영영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친구 사이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 상황에서는 돈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가늠하는 무게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3. 은퇴 후 소비 패턴으로 갈라진 우정. 조민재 55세 씨는 은퇴 후 소비 습관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로 절약과 소박한 생활을 선택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과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민재 씨는 점차 모임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돈 쓸 생각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결국 그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는 돈 자체보다는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관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은퇴 후 각자의 경제 상황과 소비 패턴이 다를 때 관계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경제적 불안감. 은퇴 후 누구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가치관. 은퇴 후 소비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친구들이 가진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우정의 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꺼내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주제는 민감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예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인정하기. 친구들과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 은퇴 후에는 기존 친구들 외에도 같은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기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0대, 60대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우정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시험할 때 그 우정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우정이 있다면 그 관계를 돈이 아닌 가치로 이어가세요. 그것이 더 깊고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드러낸 우정의 진짜 얼굴. 퇴직 후 인간관계의 재구성. 퇴직 후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는 렌즈로 작용합니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한마디가 날카로운 오해를 불러오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온 배신에 상처받습니다. 은퇴 후 돈이 드러낸 친구들의 진짜 모습에 상처받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돈이 인간관계를 흔드는 이유.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퇴직 전에는 비슷한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던 친구들이 퇴직 후에는 서로 다른 재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탄탄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지죠. 이 차이가 서로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을 통해 소박한 삶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은 오히려 퇴직금을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 차이가 친구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넌 너무 짠돌이야. 혹은 너 돈 그렇게 쓰다 큰일 나겠다. 같은 대화는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곧 자존심이 되는 현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 경제력이 곧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려는 행동이 늘어나며 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긴장을 유발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 경쟁 구도로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퇴직 후 돈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지키는 법. 1. 경제적 비교를 피하라. 퇴직 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경제적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돈을 펑펑 쓸까? 혹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돈을 빌려줄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입니다. 3.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찾아라.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돈과 무관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해법. 사례 1. 돈을 빌려준 뒤 깨진 우정. 김영희 60세 씨는
오랜 친구인 정미숙 씨에게 급히 돈을 빌려줬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뒤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요. 해법. 영희 씨는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돈이 아닌 시간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소박한 집밥 모임을 통해 다시 관계를 이어갔고 금전적 거래를 배제하면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이 소비 습관이 만든 거리감. 박민재 58세 씨는 퇴직 후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을 즐기고 고급 취미 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해법. 민재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조율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고 나머지는 내가 제안하는 소박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자신만의 경제적 원칙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유지된 우정. 최은수 62세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수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해법. 은수 씨의 사례는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솔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돈보다 관계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우정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친구들과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여행, 취미 등 돈과 무관한 주제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퇴직 후에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경제적 비교에서 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결국 돈은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우정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신뢰,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론. 퇴직 후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돈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국가직 연금만 믿으면 노후는 안전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공무원이라면 은퇴 이후에도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남들보다 든든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교사나 일반 행정직 혹은 다양한 공무원 직종에 뛰어들기도 했죠. 하지만 요즘 시대 정말 그 연금 하나만으로 은퇴 후에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물가는 오르고 건강 문제는 늘어나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은 예전처럼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 연금을 받아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60대, 70대가 넘어가면 생각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인생 60이면 다 산다고 했는데 이제는 80,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넘쳐나니까요. 장수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노후 생활비가 더 길어지고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 소득이 제한적일 때 어떤 예기치 못한 지출 가족을 돌봐야 한다든지 혹은 본인의 치료비 등이 발생하면 정말 순식간에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은퇴 후 내가 맞이할 삶이 어떨지 혹은 국가직 연금이 정말 내가 바라는 만큼 충분할지 두려움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령 우리가 너무 연금만 믿고 방심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겪었던 사례 3가지도 함께 들어보시고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공무원 연금이니까 안정적일 거다. 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냥 정년까지 성실히 일하면 퇴직 후 매달 따박따박 일정 금액이 내 통장에 찍히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막상 은퇴해보면 우리가 미처 계산해보지 못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집 한 채 정도만 있으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요즘엔 집 유지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리비, 세금, 주거, 환경 개선비 등 고정 지출이 꽤 큽니다. 아울러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혹시 자녀가 늦게 자리 잡는다든지 아직 학생이라든지 혹은 손주를 돌봐야 할 일이 생긴다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마트에서 카트 정리 같은 파트타임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으면 연금 나올 텐데 왜 저러실까? 하고 호기심이 생기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생활비가 부족해서 혹은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서 또는 가족을 돌보느라 애초에 모아둔 자금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직 연금의 단점과 세금 구조. 공무원 연금이 예전에 비해 개정도 많이 되고 기여금이나 재정 부담 구조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특히 젊은 층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점점 수령액도 줄어들고 있고 수령 나이도 밀리고 있죠. 게다가 국가라고 해도 무조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련 세금이나 기여금이 존재하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세금과 공제 항목이에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로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국가직 공무원 연금이 그냥 100% 손에 쥐어지는 수입이 아닌 거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더라 하고 막상 기뻐하다가 여러 가지 공제 항목 때문에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200만 원대 초반이라면 어떨까요? 한 달 지출을 놓고 보면 아파트 관리비, 전화 인터넷 각종 공과금, 보험료, 식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 있다면 등등 이미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하자마자 부수 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하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각지대. 결국 국가직 연금이 있든 없든 지금의 생활 방식이 노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더구나 우리가 늘 건강하리라는 보장은 없죠. 5060대만 되어도 갑자기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본인의 병원비뿐 아니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병원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결혼을 하거나 손주가 생길 경우 용돈이나 기타 지출이 늘기도 해요. 심지어는 은퇴 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더블 케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해당 안 될 거야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례 1 정년 뒤에도 모자란 생활비 마이너스 김 선생님 이야기. 한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셨던 김 선생님은 교단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셨어요. 안정적이고 소신 있는 삶이셨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오셨죠. 그런데 막상 퇴직금과 연금을 받아보니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슬슬 부족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결핵 후유증으로 폐가 좋지 않아 병원비가 나가고 미뤄두었던 치과 진료를 받으려다 보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아들 부부가 갑작스럽게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손주 돌봄을 부탁해 왔는데
어린이집 비용이나 각종 육아용품 비용 등등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생기더랍니다. 은퇴 전에는 국가직 교원연금이면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월 200만 원 안팎으로 줄어든 연금 수령액에서 병원비와 육아비용 일부를 보태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남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마트에서 간단히 물건 포장하는 알바를 시작하셨는데 나는 노후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닥치니까 빠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례 2 배우자 병원비로 허덕이는 마이너스 박 과장님 이야기. 박 과장님은 60세에 조금 넘어서 퇴직하셨어요. 연금 수령 시기가 되자 대략 250만 원 정도 받게 되신 거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맞벌이 시절 마련해둔 집도 있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조금 빠듯해도 살만하겠지?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께서 60대 중반에 치매 초기 증상이 오셨어요. 처음엔 경도인지 장애 정도였는데 점점 병원비나 간병비가 늘어납니다. 집에서 돌보다가도 쉽지 않아 결국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는데 이것도 꽤 비용이 들죠. 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원이 있다 해도 간병인 고용 비용, 약값, 그리고 간혹시설을 이용하는 데 추가되는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한 달 연금 중 큰 비중이 배우자의 병원 간병비로 나가게 되었고 박 과장님은 적은 생활비로 근근히 버티며 본인 식사나 옷조차 아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족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전 재산을 털어치우자니 언제까지 또 이 생활이 이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약 없이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사례 3자녀 유학 지원 후 맞이한 은퇴 마이너스 이 사무관님 이야기. 이 사무관님은 일찍부터 자녀 교육에 열정이 높으셨어요. 특히 큰딸이 어릴 때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이 사무관님도 본인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뒷받침해주고 싶으셨죠. 문제는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공무원이라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퇴직하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요. 퇴직 직전에 이미 대출까지 끼고 유학 자금을 보내줬고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때 도리어 갚아야 할 빚이 남았습니다. 연금은 들어오는데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야 하니 실제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졌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비상금이나 어느 정도 목돈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자녀 유학비로 그 부분이 바닥나 버렸어요. 결국 이 사무관님은 차라리 은퇴 후 내 취미생활이나 봉사라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며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만 해왔는데 노후에 좀 쉬려고 보니 등 뒤에 빚이 가득하고 연금마저 빚 청산에 쓰인다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정리 및 재연. 위 세 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국가직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풍족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지면 더더욱 난감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전 재무계획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특히 50대가 넘어가기 전에 본인의 수입, 지출, 부채 상태, 자녀 계획 등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은퇴 이후에 월 얼마가 필요한지, 연금에서 세금 공제 빼고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상 지출 규모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보면 좋아요. 둘째, 추가 수입원이나 퇴직 후 일자리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세요.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사람은 일단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몸과 마음이 급격히 허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연금만으론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러니 은퇴 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재능을 살릴 수 있을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좋아요. 가끔 작은 창업이나 재취업 혹은 자격증 취득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하느라 바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추가로 몇십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큰 힘이 됩니다. 셋째, 건강관리는 투자가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년까지 일하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가 은퇴 후 병원비로 큰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등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자하면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고정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몸을 관리해서 질병 위험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부양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새어나가거나 정작 본인이 힘든 상황인데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가족들과 터놓고 대화를 해보시고 지원해야 할 부분, 지원받아야 할 부분을 솔직히 의논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자식한테 부끄럽다 혹은 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필요 이상으로 돈을 대주다가 정작 본인 노후가 망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마무리하며 국가직 연금의 함정, 은퇴 후 남겨진 폐허 같은 삶 이라는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모든 것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연금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봉직하고 나라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연금은 분명 안정적이고 도움되는 자산입니다. 다만 그걸로 모두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나, 자신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시거나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어 본인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주변에도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부분부터 관리해 나가면 분명히 든든한 노후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모두 연금 전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 보자고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알아서 찾아오고 모든 건 내 책임이 되어버리죠. 그렇기에 미리 공부하고 조금씩 행동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세이가 바로 그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여유로운 폐허가 아닌 꽃길을 걸으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민연금 과연 충분할까?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30년 넘게 열심히 납부해 왔지만 정작 은퇴 후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지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TV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도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광고가 흘러나오지만 주변의 은퇴 선배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상위 수령자들은 과연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상위 20만 명의 현실적인 수령 금액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문 상위 20만 명이 받는 국민연금의 현실 1. 국민연금 상위 20만 명은 얼마나 받을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상위 20만 명은 매달 약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꽤 괜찮은 금액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 생활비가 약 25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금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간신히 충분한 수준입니다. 만약 의료비, 자녀 지원금, 취미생활비가 더해진다면 금세 적자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의 현실. 이제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30년 납부, 그런데도 빠듯한 노후. 김철수 66세 씨는 국민연금을 35년 동안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매달 24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아내와 둘이 쓰는 생활비는 260만 원에 달합니다. 김 씨는 공과금과 식비만 해도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크다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퇴직금을 조금씩 꺼내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고 싶어도 여유 돈이 없다 보니 매달 허덕이는 느낌이에요. 김 씨의 사례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자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례 이 국민연금으로만 사는 삶은 버겁다. 이영자 70세 씨는 매달 2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러운 병원비로 예비비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녀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다행이긴 하지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대처할 여력이 없어요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 3. 적극적인 은퇴 준비로 성공한 케이스. 정민호 62세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230만원, 개인연금으로 100만원, 임대 수익으로 70만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책임지고 나머지 수입은 여유로운 삶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라며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씨의 사례는 국민연금을 기본 안전망으로 삼고 다른 자산과 소득원을 통해 균형 잡힌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국민연금은 기본,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사례처럼 의료비나 예비비 같은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하면 다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대수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비 패턴을 조정하라.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을 재조정해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는 최근 외식을 줄이고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 요리하며 생활비를 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3.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다. 건강은 은퇴 후 재정 관리의 또 다른 축입니다. 병원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영자 씨는 남편의 병원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젊었을 때 건강에 조금 더 신경 쓸 거리라고 후회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준비는 되어 있나요? 국민연금은 은퇴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은퇴 전부터 추가적인 소득원과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할지 고민해 보세요. 국민연금만 믿기엔 우리의 노후는 너무 소중하니까요. 전문가 칼럼. 국민연금만 믿어선 부족하다. 은퇴 후 진짜 준비의 방향은?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해도 괜찮을까? 이 질문은 은퇴를 앞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고민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본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기본, 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은 든든한 버팀목, 하지만 유일한 답은 아니야. 국민연금은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생활비 전부를 커버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상위 수령자들이 받는 월 평균 금액은 200만 250만 원 선입니다. 이는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생활비와 비교하면 빠듯한 수준이죠. 특히 의료비와 돌발적인 지출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기본 토대로 3대 1을 보완할 추가적인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은퇴 준비의 핵심 소득 다각화. 1. 개인연금.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30대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은퇴 후 매달 추가적인 소득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씩 20년 동안 적립하면 은퇴 후 20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을 고를 때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인출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후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 수익 소규모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 확보. 소규모 부동산 임대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특히 월세 수입은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소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비교적 적은 초기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단,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3. 파트타임이나 취미를 통한 수입 창출. 최근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취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던 한 은퇴자는 자신의 재배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농산물을 판매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해 작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3. 소비 패턴 조정. 돈을 벌기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법 배우기. 1.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비 패턴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과 동일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식비로 100만 원을 쓰던 부부가 직접 요리를 시작하며 30%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행복에서 만족 찾기. 비싼 소비를 줄이고 작은 행복을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산을 오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은 줄이면서도 삶의 질은 높일 수 있습니다. 4. 건강관리. 돈보다 중요한 자산. 1.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노후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건강관리는 돈을 아끼는 최고의 투자. 운동과 식단 관리 외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비용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5. 마무리. 국민연금을 넘어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소득원, 소비 패턴의 조정, 그리고 건강관리가 더해질 때 비로소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할 건가요? 국민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은퇴 후의 삶은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의 비참한 끝.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베이비 부머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제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겠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푹 쉬어야지라는 기대감이 드실 수도 있고, 정기적 소득이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가지? 아직 자녀들이 독립 못했는데 같은 막막함이 스쳐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인생 제이막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노후 준비의 현실이 와 다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 세대는 대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죠. 젊어서부터 악착같이 살아오셨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셨는데 막상 퇴직 나이가 가까워지거나 이미 은퇴를 한 상태가 되어보니 놀랍게도 쉴 틈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지 못해서 뒷바라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 노후 자금은 정작 충분하지 않고 손주 돌봄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오늘은 이런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왜 은퇴를 제대로 맞이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그 현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 부모, 자녀 사이에서 진퇴양난 김정숙 가명 씨 이야기. 첫 번째 사례로 가명으로 김정숙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60대 초반이 된 김정숙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년퇴직을 기대하며 이제 내 삶을 좀 찾아봐야지 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 김정숙 씨의 어머니는 8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이 많이 가는 편이어서 입원이나 간병 문제가 늘 따라다니죠. 문제는 간병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김정숙 씨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고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다 보니 매달리는 비용이 커서 조금씩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독립지원 두 번째 고민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정숙 씨 아들은 대학 졸업 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고 결국 비정규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독립은커녕 결혼도 막막합니다. 요즘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학원비나 용돈을 보태주곤 했지만 그게 결국 김정숙 씨 노후 자금을 깎아먹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숙 씨가 최근 퇴직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건 정기 수입의 공백이에요. 이때부터는 연금을 기대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평균 연금이 현실적으로 생활비를 제대로 커버해주진 않습니다. 모아둔 돈도 기대만큼 많지 않고요. 그래서 김정숙 씨는 퇴직 직후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최근 경기 침체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적절한 자리를 찾기 쉽지 않아요. 젊어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또 부모님 병원비를 위해 노력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은퇴 준비는 뒷전이 된 셈이죠. 여기서 느껴지는 건 은퇴를 해야 하는데 못한다 라는 절망감이에요. 너무 오래 기다린 은퇴였는데 막상 닥치고 보니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정숙 씨 같은 분들이 요즘 아주 많습니다. 2. 평생 맞벌이 했는데 남은 건 빚 최윤성 가명 씨 이야기. 두 번째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막상 은퇴에 가까워지니 부모님과 자녀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최윤성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5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일해서 수도권에 내 집 마련까지 했습니다. 그 덕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꼈지만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었죠. 장인 장모님과 시부모님 동시 케어, 최윤성 씨 부부는 효도, 관광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두 분 다 외동이라 양쪽 부모님을 둘이 책임져야 했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 댁이 갑자기 큰 수해를 입어서 집을 수리하고 새 가전 사들이느라 한동안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었죠. 시부모님은 요양병원을 오가시는 상황이라 병원비나 간병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자녀 해외 유학 비용 또 하나의 예기치 못했던 대형 지출이 바로 자녀 유학 비용이었습니다.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유학을 보냈는데 막상 해외에서 학업이 길어지고 물가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빚이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새 부부의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정년이라는 기점이 다가오는데 대출 상환이 남아있으니 은퇴를 차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간병과 자녀 교육 지원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집의 대출 금리가 오르고 모아둔 돈에서 계속 빠져나가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은퇴는 물 건너갔다는 씁쓸함이 크겠죠. 맞벌이 부부가 되면 보통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무조건 맞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계획에 없던 돌발 변수가 한 번, 두 번 터지면 그 파급력이 너무 크거든요. 3. 자녀 양육 손주, 돌봄까지 이민재 가명 씨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이미 자녀를 키우고 다 키웠다 생각했는데 다시 손주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민재 씨 이야기입니다. 요즘 60대, 70대 분들 중에
손주 돌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자녀 부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해서 육아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 시간 전후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퇴근이 늦어지면 당연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줘야 하죠. 문제는 시간과 체력의 소모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손주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나 약값을 어떻게든 보태야 하고 또 자녀 부부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이 용품도 대신 사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손주는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돌봄이 매일매일의 의무가 되어버리면 정작 본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민재 씨는 70이 가까운 나이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다시 데려와서 저녁까지 돌봐야 하는 스케줄로 움직입니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졌는데 병원 갈 시간조차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자녀 부부가 혹시 눈치라도 볼까 봐 힘들다는 말도 꺼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자녀 사정도 빠듯하니 내가 더는 못해주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마저 든다고 하네요. 원래는 가벼운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취미생활도 즐기며 살아보고 싶었는데 손주 돌보느라 모든 스케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연금이 많으면 또 모를까? 가진 돈도 적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오가며 이미 재정이 많이 빠져나간 터라 은퇴라기보다는 여전히 삶의 무게가 가득하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왜 비참한가? 위 사례들을 보면 겉에서 보기엔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왔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 부양 자녀 지원이라는 2중, 3중 부담으로 인해 은퇴를 제대로 준비할 여력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평생 열심히 일해왔지만 내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생각보다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죠. 또한 주거비, 간병비, 교육비 같은 큰 지출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훅 치고 들어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떻게든 월급으로 커버가 되지만 퇴직 후에는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니까요. 연금이 적거나 아예 연금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연금을 들어놨더라도 그 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은 연장 근무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나이는 들었고 경력은 많아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설령 구해도 임금이 많이 낮아지는 게 현실이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은퇴는 비참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은퇴 직전이거나 은퇴를 맞이해버린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에겐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방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재정 분담, 구조, 재정비. 부모님이 계시다면 형제들과 부담을 나누는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보세요. 간병 문제도 국가 지원 제도장 기후양보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범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독립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과 경제적 한계 사이에서 조율이 필요해요. 재취업이나 소규모 창업, 파트타임 고려. 이제 와서 풀타임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파트타임 혹은 자문 형태로 일할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 의외로 다양하니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의료 주거 지원 제도 파악하기. 연금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연로하실 경우 막연히 개인 비용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 양육비 줄이는 협의. 이미 충분히 지원해 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에게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손주 돌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 없이 어쩔 수 없지 하고 있으면 끝도 없이 지칩니다. 가족끼리라도 역할 분담과 육아비 분담에 대해 합의를 해보셔야 해요. 마치며 베이비 부머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은퇴 없는 은퇴 상황은 사실 우리의 사회 구조와 가족 문화가 만든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효에 대한 전통적 가치, 그리고 높아진 자녀 교육 열망 등이 맞물려서 나온 복합적인 문제죠. 물론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도 성장해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개인의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고 비참하다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정숙 씨, 최윤성 씨 부부, 이민재 씨 같은 사례는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하지만 당장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족과 솔직히 대화하고 각종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은퇴 후에도 적절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정도겠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무 대안 없이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와 제도와 그리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세요. 인생은 길고 우리가 한 사람의 짐으로 버틸 수 없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조금씩 힘을 나누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면서 비참한 끝이라고 불리는 은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픈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은퇴 문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